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미네소타 대학,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환경보건학과 부교수로 있고요. 제 전공은 역학입니다. 환경 직업 역학. 그리고 지금까지는 쭉 그러니까 재난이나 직업병을 위주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재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기후변화와 많이 연결이 돼서 2017년부터 WHO와 함께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서 헬스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요. 몽골이나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 국가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또 피지, 키리바스, 투발루 같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에서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 평가를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WHO의 제네바 본부에서 풀타임 컨설팅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면서 전 세계 Climate Informed Early Warning System for Health, 즉 기후와 질병 조기 경보 체계를 결합해서 새로운 질병 조기 경보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넘어간 거 보이시죠? 우선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후변화 그럼 가장 굉장히 최근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70년, 76년에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저널이 발행되기도 했고요. 그때는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만을 봤지만 최근에 2007년도에 이미 WHO의 디렉터 제너럴 사무총장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The defining issue for public health during this century. 다시 말하면은 기후변화가 이번 세기에 보건에 대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이슈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기후변화가 현재와 미래의 보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죠.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최근까지 크게 이슈가 되지 않다가 지금 아주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최근에는 국제 미팅도 열리고 하는데, 보건에서의 기후변화는 꽤 역사가 좀 되고 지금에 있어서 가장 올해 들어왔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요. 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는 인류 최대 위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류 최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정치, 경제, 외교 등 이유로 환경 파괴나 화석연료 사용이나 아니면 환경에 나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뭐 가솔린 사용을 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고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공통 주제인 환경 기후 변화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면서 같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과 기후 변화를 연결하기 전에 간단히 기후 변화에 대한 사이언스, 베이직 날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기후 변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태양열이 지구에 들어온 이후에 다시 그거를 갖다 반사해서 나가면서 지구의 열평형이 유지가 되는데, 그 열평형이 유지가 되면서 그 에너지원으로 생명체가 살아나고 우리 인간이 살고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사는 건데,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리고 메테인,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같은 그린하우스 가스들 있죠. 이런 온실 효과 가스들이 지구 대기 표면에 이렇게 모이면서 이 들어왔던 태양열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지구를 데피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은 답은 굉장히 쉬워요. 그린하우스 가스만 없애면 되겠다. 그린하우스 가스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구의 온도인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온도가 일정하다가 순식간에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옆에 이제 y-axis 보시면은 y축을 보시면은 1도 정도 상승을 하고 1도 조금 넘었죠. 지금 2020년대. 요 1도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1도,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는데 주범은 뭐냐?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데, 이 CO2가 가장
그린하우스 가스 여러 개 중에 CO2가 가장 큰 문제점이 이산화탄소.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로 나이스하게 코릴레이트해서 올라가는 거는 CO2의 영향이라고 직접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죠. 그럼 1도 올라갔을 때 왜 전지구적 재앙이라고 하느냐?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북극의 빙하입니다. 왜 그 동영상이나 사진 많이 보셨죠? 북극 빙하가 녹아갖고 북극곰들이 이 얼음을 타고 서핑하듯이 이렇게 막 떠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심지어 자기 새끼 곰도 잡아먹고 하는, 이게 1도가 올라갔을 때 줄어드는 양입니다. 그럼 빙하가 녹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가장 쉽게는 해수면 상승이죠. 잠시만요. 예. 해수면 상승인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1900년대 비교해서 지금 현재는 한 20cm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20cm 상승이라는 게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대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별 문제 없지만 대지가 굉장히 낮은 나라들, 남태평양의 섬들은 거의 이 산호초 섬들이라고 바닷가에서 한 2m 정도가 그 땅의 가장 높은 지대일 정도로 낮은데, 거기에서 20cm는 거의 그 섬을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그 해수면 상승만이 문제가 아니고,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그 바닷물들이 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육지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프레시워터, 그러니까 식용 수들을 다 오염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없게 고갈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2030년대에는 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데요, 저만큼 올라오고 2050년대는 저만큼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 1cm, 2cm 올라오는 게 거의 섬을 갖다가 침수시키는 수준으로 큰 영향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190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1도 이상 상승을 시키고,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또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UN 차원에서 UNFCCC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 그래서 국제적인 국가의 대표들이 만나갖고 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UN 차원에서 과학적인 기후 변화의 과학적인 그 증명들을 해보이고요. 거기에 또 한 섹션으로 보건이 들어갑니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보건에 영향을 끼친가. 그리고 거기에서 프리딕션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기후 변화가 변화를 하는가 본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면 맨 위에 빨간 선은 비즈니스 as usual.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화석 연료 계속 쓰고, 석탄을 이용해갖고 화력 발전소 쓰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지금같이 계속 살면은 2100년도가 되면 4.5도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1도 증가했는데도 전 지구적 재앙이라고 하는데 4.5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거의 지구가 멸망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녹색 선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모든 화석 연료를 중지하고, 그리고 그린하우스 가스의 배출을 중지했을 때 우리는 그 온도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지금 1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정지하면 1.5도가 상승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2040년대까지는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죠. 2040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유지가 되면서 기존의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씩 올라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그린하우스 가스로 인해 갖고 태양열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 막는 게 가스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들어와 있으면서 서서히 식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동안, 그러니까 아무런 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가스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온도가 1.5도 상승하돼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해수면 상승되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거를 갖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 한 해 동안만 봐도 3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당하고요. 그리고 폭염과
wildfire, 그러니까 산불, 이런 숯불들로 인해 갖고 1,600명 이상이 죽고 한 해,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dislocation, displacement. 이게 1도씨 상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1.5도에서 2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0.5도 더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대략 2배 정도의 지금이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거의 한 3배 정도의 인구가 폭염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소 2배, 뭐 많게는 막 여러 배까지 0.5도 상승했을 때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또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끼쳐서 상승한 열로 인해 갖고 노동력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식량이 줄어드니까 그 식량이 줄어든 만큼 그것을 그러니까 limited resource, 그러니까 제한된 그런 리소스들을 갖다 갖기 위해서 서로 싸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죠. 그 많은 아랍이나 아프리카 쪽에 내전들 일어난 거에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이주민이 생기고 클라이밋 체인지 레퓨지를 난민이라고 하고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난민 이런 새로운 집단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차별이 생기고 사회적 차별이 생기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 국가가 심지어 붕괴되는 일도 생기죠. 왜냐하면 테러가 생기기도 하고 멘탈 헬스의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앞으로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면 더 큰 영향들이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헬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뭐 말씀드린 대로 폭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미디에이팅 팩터라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 모기 같은 경우에 기후가 온도가 상승하고 비가 더 오므로 인해 갖고 모기로 인한 뭐 말라리아나 댕게 그러니까 infectious disease, 그러니까 전염병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는 가뭄으로 인해 갖고 지역 농작물들이 감소하면서 자체적인 식량을 갖다가 수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가서 일했던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원래 바나나나 뭐 잭프루트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갖고 이 소금물들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나무들이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서 음식을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건데 기존에는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던 사람들이 수입품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급 음식을 주로 먹게 되죠. 주로 뭐 햄 종류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쌀, 그리고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들, 그리고 소다, 그러니까 음료수들, 사이다, 콜라 같은 것들. 왜냐하면 평생 그런 걸 안 먹어보다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럴 때 보건 시스템에서 헬스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이런 음식들은 다이어트에 안 좋다라든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수입해 갖고 마구 먹다 보니까 지금 투발루 같은 경우에 전체 사망률의 절반이 다이아비리, 오비스리 관련된 그러니까 만성병으로 50%가 만성병으로 죽고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질병이 다 클라이밋 체인지랑 연관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다이어리아, 설사병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도씨 상승할 때 한 8% 정도 상승합니다. 물론 뭐 한국이나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 광역이나 설사병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설사병으로 죽지 않죠. 하지만 못 사는 나라에서는 설사병이 늘 소아 사망률의 1위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4도 올라간다 그런 나라에서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이 거의 뭐 설사병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UN 차원에서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여기에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best available science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과학적인 증거를 모아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연구를 해서 이미 다 출판이 돼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뭐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미 벌써 증명이 다 돼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환경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보건 문제라고 잘 연결을 잘 못 시켰던 거죠. 하지만 기후변화는 보건 문제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보건 아프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날씨 따뜻해지면 어떤 나라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겠죠. 근데 아프거든요. 몽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운 나라인데 오히려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따뜻해짐으로 인해 갖고 전염병들이 막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또 여름에 따뜻해지면 가뭄이 생겨서 겨울이 굉장히 추워지고 그리고 그 유목민들은 가축을 키우면서 사는데 가축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춥고 식량이 없어지다 보니까 가축들이 죽고 그러면은 유목민들이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울란바토르로 들어오게 되는데 대도시로 얼바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대도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울란바토르의 60% 인구가 다 이주민이에요. 새로 기후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네, 그 정도로 기후 변화가 우리의 그 보건 문제, 건강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거의 모든 영역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노이즈 좀 뮤트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 직접적인 건강 영향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가가 사라지는 위기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선 이주를 해야 되겠죠. 못 사니까. 그래서 보통 그 클라이밋 체인지 난민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 종류를 보는데요. 하나는 forced displacement, 강제적인 이동, planned resettlement, 계획적인 재정착, 그리고 migration. 그러니까는 forced displacemen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갖고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전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갖고 내전에서 전쟁 난민으로 인해 갖고 외국으로 나가는 시리아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게 만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완벽한 예가 되죠. 그리고 플랜드 리세틀먼트,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갖고 식용수가 사라지고 그리고 먹을 식량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뉴질랜드 정부하고 같이 연계를 해갖고 주민들이 지금 계속 옮기고 있어요. 뉴질랜드로. 플랜드 리세틀먼트. 근데 완벽하게 옮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자체가 기후변화의 심볼이기 때문에 나라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국제적인 어떤 원조를 받거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옮기는 게 맞는데 옮기지 않고 계속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거는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정착을 할 수 없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마이그레이트 하게 되는 그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보건 영향뿐만 아니고 이주민들을 만들므로 인해 갖고 기존에 세팅된 헬스 시스템에서 이 사람들한테 관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보통 픽스된 파퓰레이션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 자꾸 움직이는 파퓰레이션이 생기게 돼요. 그럼 헬스 시스템에서 그걸 갖다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런 역량을 갖다 개발하는 그런 플랜이 없었어요. 앞으로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도 마이그레이션이 어떻게 그 헬스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가인데 이런 영향도 있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한 해 동안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 갖고 이주하는 인구가 2억 7,200만 명이 된답니다. 이게 IOM 국제 난민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물론 좀 약간 확대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의 인구들이 기후 관련된 이유로 이주를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가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 아시아, 인도나 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 같은 경우에 솔트 워터 인트루전, 그러니까 바닷물이 강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농토에 소금물 오염이 돼서 농작물을 갖다 키울 수 없음으로 인해 갖고 이 사람들이 점점 대도시로 들어가서 대도시에서 아주 하층 계급으로
다시 세팅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3분의 2 이상이 G20 컨트리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이주하는 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반도로 돼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건너서 들어올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바로 근처의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인데 일본하고 중국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올 경우는 없는데 단 하나, 우리가 난민을 생각한다면 북한에서 올 수 있겠죠. 근데 거기도 지금의 상황으로는 휴전선이 이제 있으니까 못 넘어오는 케이스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북한에서의 클라이밋 체인지.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요. 일단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북한도 똑같이 한국처럼 그 미세먼지나 그 공해 이런 것들을 똑같이 경험을 하겠죠. 중국에서 만약에 날라온다고 하면 그뿐만 아니고 북한 자체에서도 그 리뉴어블 에너지나 아니면은 그 저공해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나무나 석탄도 아주 적급 석탄을 써갖고 굉장히 공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평양에 있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 거기에 스모그 껴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왼쪽에 사진에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게 보이시는데 저런 게 이제 그 화력발전소에서 도시 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그 주로 석탄을 떼 갖고 도시의 온수나 그다음 온수를 공급하죠. 온수를 통해서 모든 그 겨울 같은 경우에 그 보일러를 그러니까 온수를 통해 갖고 온도를 유지를 하니까 이게 러시아식 시스템인데요. 보시면 연기 나는 게 제가 볼 때 저감 장치가 전혀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게 이제 다 그 로컬리 프로듀스드 그린하우스 가스가 되면서 로컬 안에서 온도 상승하는 원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북한 지역에 녹색이 많이 보이시나요? 남한은 굉장히 녹색이죠. 태백산맥 쪽, 산 쪽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녹색이잖아요. 아니면은 녹색이 많죠. 북한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잘 못 살다 보니까 연료가 필요한데 뗄 게 없으니까는 나무를 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무를 갖다가 산에 나무가 없는 수준으로 거의 없죠, 녹색이.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나무를 떼면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많이 뿜어내고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나무가 그 온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 길에서 아주 더운 날 걸어가시다가 뭐 파라솔이나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지나가실 때 서늘한 느낌 들잖아요. 그 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자연적인 그 엄브렐라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그 그라운드 자체에서 그러니까 토양 자체에서 받는 열이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고 그뿐만 아니고 나무가 없다 보면은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산사태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산사태로 인해 갖고 대규모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그 나무가 없어지게 되면은 땅이 드라이 되면서 식수가 안에 있는 지하수들이 고갈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북한은 굉장히 홍수에도 취약한데 뭐 뉴스 많이 보셨어요. 거의 뭐 매년 북한에 어디 홍수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물론 그 배수 시설이나 이런 그 도시 공학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홍수 자체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일단 국가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대응도 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재난이 많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 가뭄도 많고요, 북한에.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기후변화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식량입니다. 그렇다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퀘이션인데 남한과 북한이 같은 기후 영향 아래서 똑같이 받을 텐데 뭐 이렇게 크게 그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서로 붙어 있으니까요. 왜 북한에서 더 큰 리스크가 있는가? 그걸 보시면은 이 이퀘이션이 답이 있는데요.
이상기, 그러니까 probability, 첫 번째 있는 variable, probability, 저거는 뭐 이상 기상이나 이런 재난이 생길 확률은 북한이나 남해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intensity,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한가, 그것도 뭐 큰 차이가 없겠죠. 오히려 뭐 남한에서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필리핀 쪽이나 이쪽에서 올라오면서 남한을 먼저 거치면서 가니까 오히려 더 많고요, 세고. 익스포저도 뭐 거의 비슷하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단 하나 다른 건 vulnerability, 그러니까 취약성, 국가 취약성. 남한에 비해서 북한이 국가 취약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자연,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리스크가 훨씬 큰 거죠. 그게 바로 그 취약성이 바로 뭐냐면 국가의 대응 역량, 그러니까 그 어댑테이션 캐패시티라고 그러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회복력, resilience. 만약에 그러니까 망가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갖고 똑같은 태풍이 와도 미국의 태풍이 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거의 다 복구가 금방 되고요. 뭐 길어봤자 한 달. 제가 뉴욕에서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허리케인 샌디라고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강한 태풍이 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륙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뭐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거의 모든 게 다 복구가 됐고요. 거꾸로 하이티 같은 경우에 IT 같은 경우에 물론 태풍은 아니지만은 지진이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난민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국가에 역량이 없다 보니까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슈퍼 리치 컨트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문제가 생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만 IT 같은 경우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망가지면 그냥 망가진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난민이 되고 그게 옆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나라의 버든이 되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 보면은 북한의 취약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다 보면은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북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리질리언스도 없고 캐패시티도 없다 보면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남한이나 북한,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미리 그 대북 정책이나 준비를 미리 해갖고 그런 경우에 북한에 이동하는 인구들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은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은 중국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의료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셨지만은 많은 나라들에서 거의 뭐 보건 시스템, 의료 시스템 붕괴되는 수준까지 국가의 역량이 없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가장 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다른 뭐 IT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종합이 되면서 그 헬스 시스템에 줄 수 있는 버든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길거리에서 사람 보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 유럽에 있는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하고 건물에 넣고 그냥 사람들 죽게 놔두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이런 거를 미리 플랜만 하고 알고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갖다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기후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로 보면 북한의 기후 변화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거는 식량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식량뿐만 아니고 기후 재난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본 국가들을 봤더니 1992년부터 1911년 사이에 1709개의 나라 중에 7위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의 캐패시티가 낮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최근 그 1918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온도 상승률을 봤더니 전 세계 그 에버리지 온도 상승률의 3배 정도 높게 났어요. 2도 가까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나무들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그게 메인 그러니까 주 이유가 아닌가. 뭐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해수면도 상승하고 그 지표수 먹을 수 있는 물도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식량 부족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북한에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기후변화 대비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할까? 북한은 보통 그 국제기구나,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뭐 하는 거에 협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북한이 그동안 유엔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중 한 예가 그 INDC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그러니까 UNFCCC, 유엔 안에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에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2016년도에 만든 건데요. 그때 모여갖고 약속한 게 뭐냐면 그 유엔국들 안에서 그 각 국가별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갖다가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이거를 약속한 게 그 파리 기후 협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건가는 액션 플랜을 말한 거고요. 만드는 거고요. 그 이후로 2016년에 북한에서 이걸 갖다 제출을 하고 요게 첫 페이지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 북한에서 유엔에 제출한 첫 번째 INDC고 심지어 2019년도에 남한보다 빨리 그 리바이즈 했어요. 리바이즈 해갖고 다시 제출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다른 문제에서는 모르겠는데 기후변화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NDC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 다른 하나는 오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 10가지 액션 플랜이 있는데 그중에 한 4가지는 우리가 보건하고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scale up th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예를 들어 뭐 병원 같은 경우에 태풍이 오고 정전이 되고 이래도 마지막까지 전기를 갖다 액세스하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 게 병원이나 보건소인데 그럴 경우에 자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기후변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많은 나라들에서 보건소의 태양열과 그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대응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보건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한 8가지 액션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고 있는 early warning system, 즉 그러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이 좋은 예인데요.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데이터를 빨리 받아갖고 그걸 분석해서 그 다음에 닥칠 아웃브레이크를 갖다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체 그 헬스 데이터를 갖다가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건강 자료가 디지털화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로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그 개인별 맞춤 어떤 프리딕션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얼리 워닝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그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러니까 베이스를 갖다 다 고칠 수가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북한의 그 헬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러면은 그 how to support,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뭐 북한이 굉장히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자기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고 또 이게 보건 문제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미 정책이 다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정책뿐만 아니고 액션 플랜이라는 걸 또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시 정책이 잡히면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액션 플랜을 할 것인가. 이것도 이미 벌써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럼 한 가지 실행만 남았는데 이 실행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액션 플랜까지 해놓고 그 다음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뭐 돈을 대주자가 아니고 유엔 차원에서 벌써 그 세계 그 잘 사는 나라들에서 도네이션을 받아갖고 GCF라고 인천 송도에 가면 송도 국제 도시에 그린 클라이밋 펀드, 그게 그 본부가 거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엔에서 모은 돈을 갖다가 기후변화 대응에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이거를 지금까지 거의 못 쓰고 있었어요.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그리고 또 보건 쪽으로는 지금까지 된 게 제가 만든 라오스 프로젝트가 거의 첫 번째고 보건 쪽으로 거의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이런 국제 펀드를 이용해서 기후변화 관련 그 보건 대응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고 이미 이런 그 정책이나 액션 플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북한과의 채널들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대화하던 채널들 이걸로 할 때 굉장히 배려들이 많죠.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안 풀린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뭐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플랜했던 것들이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그 북한과 남한의 양자 간의 채널을 통한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기후 변화를 통해 갖고 다자 간 채널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주변 국가들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거든요. 또는 인류 전체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 같이 그 대화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북한이 이렇게 호의적이고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기술적인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하는 그 건강제로 디지털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었고 거의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지금 같이 그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기구나 다른 그 국가들을 통해 갖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40분인데 뭐 간단하게 제가 WHO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그 마다가스카르 같은 예인데 기후변화 관련된 기후변화 건강에 관련된 뭔가를 하려면은 기후 자료도 있어야 되고 건강 자료도 있어야 돼요.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건강 자료는 있었는데 기후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기후변화에서 보건 쪽에서 쓸 때는 딱 세 가지,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온도, 그리고 그 강수량, 그 다음에 그 휴미디티하고 그 다음에 윈드 스피드. 윈드 스피드는 딴 거 아니고 그 알러젠, 폴른 알러젠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 말고 사실은 온도하고 강수량만 알면은 그 infectious disease,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측이 많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병원에다가 아예 이런 작은 기상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도 안 들기 때문에 쉽게 뭐 민간단체나 아니면은 그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뭐 그 자료를 갖고 이런 식의 프리딕션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홍콩의 케이스인데 그 기후에 민감한 그 그룹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뭐 히트 웨이브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폭염이나 아니면 아주 추운 경우에 누가 가장 그 영향을 받는가 했을 때 노인분들이라고 할 때 노인분들을 위해서 따로 그 워닝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부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석만 해도 북한 같은 경우에 아무런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기후변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할 거는 사실은 가서 데이터를 모아갖고 기후변화가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부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최근에 시작을 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해요. 그전에는 34도인가 그 걔네들의 트레시홀드였어요. 뭐냐면은 폭염주의보를 34도가 됐을 때 폭염주의보를 내는데 이거를 뭐 32도로 내렸을 때 얼마만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연구도 쉽게 할 수 있죠. 뭐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부분은 어떤 그 조기 경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기후변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거의 뭐 모든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는 인간 삶에 있어서 안 건드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제가 볼 땐 아이디어만 내면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 돈도 있고. 네. 일단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